네, 안녕하십니까. 리차트 양수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됐죠.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오늘 시장 내 장중 미국 나스닥 선물이 하루 종일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건데 뭔가에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 장 마감 후에 갑작스럽게 조기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남았습니다. 이 바람에 현재 외국인 기관들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0.46%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자,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했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캐치할 수 있듯이 이번에 이 변수도 별달리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되는데, 그래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서 그 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내일이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정석 투자 관점에서 볼 때 하반기에 실적이 특별히 좋아지는, 현재 주가로 봤을 때 만만한 대상들, 그중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입니다. 네이버도 있고요. 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을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유안타증권에서 말이죠. 자, 네이버를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이버의 많은 부분 중 그것도 웹툰 분야, 만화 분야죠. 웹 만화, 인터넷 만화, 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해야 된다 하면서 이 부분을 기존 약 3조 원 정도를 봤던 건데 3조 원 정도가 아닌 6배인 18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분석을 좀 해놨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만 재평가를 할 때가 아니죠. 재평가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쇼핑,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현재 제페토 같은 이런 분야, 또 네이버 핀테크 분야도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이버가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아야 그게 온당한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자신 있게 가지고 가고 또 자신 있게 추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정도의 재평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억울한 현재 주가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최근 국내 현재 대표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여기저기 메타버스와 관련된 펀드를 출시하고 있다는 건데, 얼마 전 KB 자산운용에서 어제 그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를 했거든요. 자, 그런 전반적인 상황과 또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또 그 분야에 해당되는 현재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알고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간밤에 미국 증시, 미국 경제를 보면 미국의 지난 올해입니다. 올해 기업 설비 내지 기술 투자의 증가 속도가 상당하죠. 작년 동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1.7%나. 자, 이 정도면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30년 내 최대의 폭인 그런 정도로 그렇게 기술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가계자산이 미국 코로나가 발발된 지 약 1년 6개월 정도 된 현재 시점에서 그때 전보다 무려 13조 5천억 달러가 증가됐다는 거죠. 13조 5천억 달러. 한화로 따진다고 한다면 1경 5천조 원 정도가 증가됐다는 거죠. 미국 GDP의 거의 60%, 70% 가까운
그런 정도 자산이 증가됐다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당장 그것을 따질 때는 아니므로 오늘은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따질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에릭 로렌글이라고 하는 보스턴 연준 총재, 이 양반은 원래 비둘기파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현재 시장 완화적인 조치를 주창했던, 지향을 했던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했죠. 이 바람에 나스닥 선물이 약하고 오늘 우리 증시가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초대 규모로 매도했던 것도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최근 들어서 주택가, 중위가가 1년 새 무려 24%가량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정도에 이런 정도의 가격은 거의 10년 정도에 걸쳐서 올라갈 게 불과 1년 사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하는 것.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그렇게 부동산, 특히 주택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상당히 이것이 큰 문제가 된, 자칫 잘못하면 사단 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기에 더욱더 지금 매달 미 연준은 국채를 800억 달러씩 그리고 MBS 주택 저당 증권입니다. 이것을 400억 달러씩 매입을 하고 있죠.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 국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MBS만큼은 줄여야 된다. 아니면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조기 빠른 시점 내에 생각보다 빠른 시점 내에 테이퍼링 하면 우리가 일단 긴장이 되죠. 테이퍼 텐트럼이란 말이 있습니다. 긴축 발작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이 연상될 정도로까지 약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일단 그 부분 약간 걱정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그랬듯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또 상당히 천천히 한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MBS 정도를 축소한다고 해서 매입을 축소한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상징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금방 극복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아무리 길어봐야 일주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벼운 그런 약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고 달아 약재라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1.4799% 정도 수준인데 다시 하향 안정되는 모습. 물론 이건 한 장중이었고요. 자, 미국 DXY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91.4. 그리고 WT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종가 1128원. 아직까지는 현재 미국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약간의 변수를 외환시장에서 지금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높은 상태,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원화 가치가 즉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려가야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된다. 즉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에서 계속 현재 그 내용을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막을 좀 지워놓고 테이블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이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합계 마찬가지로 1조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매도가 눈에 띄고요. 금융투자 매도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약간 부담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고요. 선물 숏 포지션, 즉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지금 베팅하는 것. 어제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규모가 훨씬 더 많아서 거의 9,380계약이나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아마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지수가 조정받을 것을 의식한 그런 플레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성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매도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코스피 일봉 지수를 보게 되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화살 표시가 표시된 그런 곳이 금년 들어 11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그런 날짜를 표시한 그런 지점이 됩니다. 금년에 11번 그렇게 했다는 건데, 자,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 금액은 2조 원이 훨씬 못 미치죠. 1조 2천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규모가 과거의 잣대로 본다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정도의 규모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정도의 악재, 이런 정도의 물량이라면 충분히 우리 시장 자체적인 힘으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개인들, 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등의 시총 상위주를 매수해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뜨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또 그에 동조하는 기관들의 매수가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자, 베이시스가 그나마 많이 좁혀졌습니다. 시장 상황이 약간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0.48, 49 정도인데요. 궁극적인 강세장이 되기 위해서는 베이시스가 적어도 플러스 0.5 이상, 적당하게는 1.0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면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것까지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삼성전자 등의 IT 대형주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불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LG화학도 들어가고요. 현대차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고, LG전자도 약간 그런 측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편입니다. LG전자. 그래서 자신 있게 매수할 대상으로서 LG전자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약간 내려왔어요. 안 갖고 계시면 이런 때가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된다.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항상 짚어보는 시장 상황이었던 건데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주변 증시 상황인데, 현재 나스닥 선물이 낙폭을 줄였네요. 이번 니케이 지수가 좀 빠졌습니다. 일본 증시가 최근 우리 증시보다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더 가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겠다는 건데, 우리 증시가 또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내 내국인들, 특히 동학개미들의 어마어마한 매수 저변, 매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그런 것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가장 대표적인 현재 증권가에서 뽑는 하반기 대표 업종 내지 대표 종목은 일단 구조적인 성장주. 구조적인 성장주라는 것은 뭐 시장 상황,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개성장하는 그런 분야를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대상은 구조적 성장주로서 가장 유력한 대상은 카카오와 네이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네이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경기 순환형 성장주가 이제 부각될 차례다라고 언급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데요. 경기 순환형 성장주라는 것은 성장은 성장인데 경기를 타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죠. 즉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류의 종목들이 부각될 소지가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해당되는 종목도 앞서 얘기했던 거죠.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추세 종목으로서 장기 정석 투자 대상으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NC소프트를 꼽는데요. 우리 종목은 아니죠. 또 개인적으로 NC소프트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주요 종목 실적 전망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하죠. 1분기 때 9조 4천억 정도였던 건데 2분기 때 11조 4천억 정도로 근 20% 정도 좋아지고, 3분기 때 더 좋아지죠. 14조 5천억. 그리고 4분기 때 15조 2천억. 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금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규모가 50조 원이 될 것 같아요. 50조 원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적정 주가로서는 아마도 적어도 12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는 얘기가 충분히 성립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꼬여 있죠. 지금 당장은 크게 기대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장기 정석 투자 그런 관점으로 봤다면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네이버가 좋아요. 지난 1분기 때 약간 저조했던 건데 2분기 때 이번 분기부터 좋아집니다. 3,300억, 그리고 3분기 때 3,400억, 그리고 4분기 때 3,900억. 원래 네이버는 3,000억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 내는 게 정상적인데, 네이버는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보다도 추세적인 성장성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실적 자체도 일단 좋아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740억. 사실은 이건 작년 4분기 대비는 약간 내려간 건데요. 하지만 2분기 때부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분기당 1,000억 원이 넘고요. 3분기 1,180억, 그리고 4분기 때 1,200원이 넘는 꾸준한, 사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데, 특기사항이 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 그런 점. 그리고 지금 모더나 백신 생산과 관련된 설비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유전자 또는 세포 치료제, CGT라고 합니다. 이쪽과 관련 첨단 재생 의약품이죠. 이쪽과 관련된 CMO를 활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건데, 이 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주도 좋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른바 수주 대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어차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당장 들이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갖고 있어야 될 바이오 관련주 중 우리가 장기 정석 투자할 유일한 대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위치로 봤을 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추세선을 약간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가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좋은 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 그러니까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에 대한 유한타증권 유독 현재 네이버에 라인 망가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약 18조 원 정도로 크게 평가를 했다는 건데, 하필이면 네이버 웹툰만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제가 원문을 잘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웹툰은 이렇게 18조 원 정도, 원래 한 3조 원 정도 될까 뭐 그런 정도 평가했던 파트가 네이버 웹툰 내지 웹소설 파트였었거든요. 이거를 기존 그 평가보다 무려 6배나 되는 18조 원 정도로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바로 이거죠. 네이버에 제가 나름대로 평가한 그런 수치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평가는 대략 이런 정도의 서치 플랫폼은 현재 네이버의 검색 및 광고 부분, 주사업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평가는 대략적으로 45조 내지 50조 정도로 보는데, 보수 보고 45조 원. 근데 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광고 부분이 더 강해졌거든요. 50조 원 정도 봐도 되는데 보수적으로 보고 45조 원 정도로 보자 하는 거고요. 자, 온라인 쇼핑은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기존 평가 수준은 대략 한 10조 원 정도로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10조 원도 안 돼요. 대략적으로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봤다는 건데, 하지만 쿠팡은 미국에서 거의 70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한때는 100조가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쿠팡에 비해서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부분이 모자라지 않죠. 궁극적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쿠팡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쿠팡의 3분의 1 정도까지는 평가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온당한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5조 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지홀딩스가 있죠. 현재 기본 11조 원 정도 평가하는데 그 부분은 기존 평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11조 원. 그리고 웹툰 웹소설 원래 3조 원 정도 평가했던 건데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18조 원 정도 보고 있죠. 근데 웹소설도 상당해요. 미국의 왓패드라고 하는 또 현재 웹소설 플랫폼도 인수를 한 바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뭐 18조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10조 원 정도로 재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핀테크 분야가 있죠. 네이버 파이낸셜 또 네이버 페이 같은 그 분야가 됩니다. 지금 이 핀테크에서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도 아니고요. 카카오뱅크만 따져서 18조 원 정도를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파이낸셜이나 또 네이버 페이가 뭐 현재 카카오보다 약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뭐 현재 기존 이 부분 3조 원 정도밖에 평가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카카오뱅크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 9조 원 정도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네이버 페이는 또 빠진 거거든요. 네이버 페이까지 합치면 한 12조 원 정도까지는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BNX나 또는 CJ ENM이나 기타 등등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 가치가 꽤 된다는 거죠. 한 6조 원 정도. 그것도 한 6조 원 정도 그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은 아예 그전 평가도 안 했는데 사실 클라우드 부분도 상당히 지금 그 역량을 좀 키워 나가고 있는 구체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조 원 넘게 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의 규모 등으로 봤을 때에는 적어도 3조 원 정도는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시작 단계고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1조 원 정도만 보자는 거죠. 1조 원 정도만. 그것도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페토입니다. 제페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플랫폼입니다. 지금 누적 이용자, 가입자 2억 명이 넘어가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쪽 부분과 관련된 세계 3위권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 그 90%가 해외 이용자들이죠.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의 상당한 현재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지금 메타버스의 제1인자는 미국의 게임 회사 로블록스입니다. 그 로블록스의 지금 미국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은 대략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로블록스의 그 회원들은 가입자는 약 2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이버보다 조금 더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조 원 정도 이상은 평가받아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아직은 이분과 관련된 냉철한 판단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므로 또 절반 깎아서 한 5조 원 정도를 평가를 하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실은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많이 점수를 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보수로 본다 하더라도 기존 평가받았던 현재 그 가치는 대략 78조 원 정도이고 그랬을 때 적정가는 1년 후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47만 5천 원. 현재 주가에서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더 올라가면 47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를 제시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평가한 것은 약 112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보수로 봤단 말이죠. 그랬을 때 112조 원 정도로 봤을 때 적정가는 12개월 목표가죠. 12개월 선행 목표가는 68만 3천 대략 70만 원.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내년 정도가 아니라 내후년 또 3년 후 이런 식으로 본다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지금 느리게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카카오나 그런 것에 비해서 좀 답답해 보일 뿐 전체적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다시 또 시가총액 3위가 되고 아마도 내년쯤 되면 시가총액 2위가 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네이버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메타버스 펀드가 여기저기서 막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 현재는 일단 그래요. 두 개의 펀드가 나왔어요. 일단 6월 14일 날 KB 자산운용에서 일단 1차 펀드가 나왔고요. 또 어제 그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펀드를 또 출시했죠.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들이 이미 펀드를 출범시키고 바로 특정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건데, 주로 국외 종목들을, 그 중에서 미국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가장 대표 종목이 앞에서 얘기했던 로블록스, 그리고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또 엔비디아, 그리고 페이팔, 세계적인 그 온라인 결제 업체죠.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매수했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굵직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이버만 매수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말이죠. 근데 조만간에 국내에서도 네이버 외 메타버스와 관련된 분야의 제반 종목들을 매수할 소지가 높다는 건데, 삼성 자산운용에서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그 분야를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크게 분류했을 때 클라우드 부분과 그리고 VR 부분, 가상세계, 가상현실 이쪽 부분을 크게 분류해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종목을 포함시킨다라는 방침을 세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 분류한 쪽에서는 일단 온라인 게임, 그리고 온라인 결제는 뭐 카카오페이나 어떤 네이버페이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3D 디자인 툴, 이거는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VFX 기술이나 또 그와 관련된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손자 회사 쪽이다 해서 안면 인식 기술과 그와 연관된 전신 인식 기술, 3D입니다. 3D 아바타를 만들기 위한 현재 기본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 갖고 있는 데가 알체라죠. 알체라. 오늘은 좀 약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약했을 때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 테마는 워낙 크고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는 그 존속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 거대한 산업의 대변혁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는 20년 간다라고 공식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테마의 수명이 적어도 몇 년 간다는 거죠. 마치 그 바이오 테마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런 정도 수명이 길거든요. 따라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3D 디자인과 관련된 현재 알체라 같은 종목이고, 그리고 현재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이면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페토 같은 데가 대표적인 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블록스가 되고요. 모빌리티가 중요한데요. 모빌리티는 움직이면서 뭔가 하는 기구 같은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구글 안경 같은 메타버스 안경 뭐 이런 거, 그런 걸 아마 의미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와 가장 직결되는 업체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헤드셋도 있고요. 또 안경도 있습니다. 안경, 그리고 럭셔리 상품, 아마 부대되는 여러 가지 상품 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타겟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바운드를 정했다 하는 건데, 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3D 디자인 툴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모빌리티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관련돼서는 삼성전 전체 사업에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일단 메타버스 수혜 대상에서는 일단 제쳐놓고 장기적인 호재 정도로만 보고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종목으로서는 네이버, 작은 종목으로서는 두 종목 자이언트 스텝과 그리고 알체라 같은 종목들, 어차피 이 테마는 서로 그 해당되는 종목 간 순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전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었고요. 최근으로 움직인 종목은 뭐 아진에스텍이나 엔텔스나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만 독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할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유는 이 테마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제방 각각 다른 분야에서 현재 그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상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정도 보시고, 그와 관련된 종목도 크게 바꾸지 않은 채 계속 밀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단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SKC는 당연히 보유하는 거고, OCI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레고캠 바이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를 품에 우리 그 포트폴리오 단기를 담아놓으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